안녕하세요. 지식채널의 샬스카입니다. 어른이를 위한 기초수학, 오늘은 집합입니다. 집합은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성질들을 만족하는 것의 모임입니다.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말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예를 들어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생겼다라는 거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역시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건 집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성질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러셀의 역설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수학 이론들을 먼저 맛보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장을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라는 것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을 때는 소문자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또는 소문자 A는 집합 A에 포함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라는 것이 집합 A의 원소가 아닐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PPT에서 이 원소가 아니다 라는 기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손으로 써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A, B, C 등 보통 알파벳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합이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를 직접 쭉 다 보여주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 2, 3, 점점점 이렇게 모여있는 자연수들의 집합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중괄호는 집합을 의미하는 약속된 기호입니다. 집합을 표현을 할 때는 집합의 이름은 보통 대문자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A는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제시법은 위의 원소나열법처럼 원소를 직접 나열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것들의 모임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중괄호를 써주시고 요 바 뒤쪽 부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바 앞쪽 부분, 이 문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X는 자연수인 X들의 모임, 자연수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짝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각각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면 2, 4, 6, 8 이렇게 가는 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주면 X들의 모임이고, X는 자연수이고 짝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다른 표현으로 이 집합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의 모임인데 X는 자연수이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이
x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x는 1, 2, 3, 4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2배를 곱한 것들의 모임이 되었으니까 2, 4, 6, 8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숫자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집합들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2차원상의 그림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개의 집합을 동시에 자세하게 표현하기는 좀 힘들고 간단하게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예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분 집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합 A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라도 B의 원소가 아닌 게 존재하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읽는 것은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또는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를 포함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부분 집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를 1이라고 놓겠습니다.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소가 A에 포함되는 집합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들이 A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집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집합을 B라고 놓으면 B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의 원소가 되죠. 따라서 B는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가 되고 1, 2 역시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뒤쪽에서 집합의 크기를 다루면서 하려는 내용인데 공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소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이죠. 공집합은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하고 파이라고 읽겠습니다.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하고는 다른 겁니다. 공집합의 경우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A의 부분 집합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 또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A의 부분 집합은 1, 2로만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1 또는 2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형태의 집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집합 같은 경우는 1도 없고 2도 없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1이라는 집합은 1은 있고 2는 없는 집합입니다. 그리고 2라는 집합은 1은 없고 2는 들어있는 집합입니다. 끝으로 1, 2는 1 있고 2도 있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A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고 없음에 따라 부분 집합들이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이 4개를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1이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고 2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해준 4가 바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x라는 집합을
A, B, C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 A가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B가 있거나 없거나 C가 있거나 없거나 다 곱해서 8개의 부분 집합을 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각각을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 공집합, 하나만 있는 경우 A, 그리고 B, 그리고 C, 두 개씩 있는 경우 A, B, B, C, C, A,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개 다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우리가 앞서 계산한 개수와 똑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NA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뒤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다룬 X라는 집합에서 A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B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C 역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선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들어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1이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C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 모두를 곱해주면 4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면 1개, 2개, 3개, 4개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의 A의 원소의 개수에 반드시 포함해야 될 원소의 수 편의상 M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A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는 포함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B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C는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다시 얘기해서 1개, 2개, 2개 경우가 있고 각각을 곱해주면 4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A가 포함되지 않은 집합 세보면 1가지, 둘, 셋, 4개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특정한 K개의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A의 원소의 개수에서 K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집합의 연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편의상 U와 A, B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U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합집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U, B로 표현을 하고 이 기호를 간혹 컵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A 컵 B라고 읽는 거죠.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들의 모임이냐면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것들의 모임. 다시 얘기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온 집합이 A와 B의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자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체를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집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인터섹션 B 이거를 가끔 캡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A 캡 B A와 B의 교집합이 어떤 집합이냐면 X들의 모임인데 이 X는 A의 원소 그리고 B의 원소인 X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A 교집합 B는 동시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애들을 의미합니다. 교집합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예를 들면 길동이는 철수랑도 친구고 영희랑도 친구다 라고 하면 길동이는 철수와 영희의 친구들의 교집합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다음으로 여집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집합은 영어로 컴플리멘트라고 합니다. 표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C가 지수가 아니라는 점 잘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의 여집합은 A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하자면 X들의 모임인데 어떤 X냐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는 아닌 그런 것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여기 있으면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에 있는 이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차집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집합은 A 빼기 B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A 역/ B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차집합을 의미하는 표기법이고 A의 원소들 중에서 B의 원소인 것을 빼준 집합을 의미합니다.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X들의 모임인데 X는 A의 원소인 동시에 B의 원소는 아닌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A, B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A와 B의 차집합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와 B의 차집합은 바로 A에만 속해 있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이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변의 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여기서는 전체 집합을 생략을 했는데 전체 집합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하겠습니다. A, B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A의 여집합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 두 개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가 같은 영역이죠. 이 항등식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합의 크기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표기하는 방법은 n 괄호치고 a 또는 a의 절대값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a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0인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공집합의 크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음으로 A와 B의 합집합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A 합집합 B는 이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이 영역, 이 첫 번째 영역과 이쪽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더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이 각각의 영역에 숫자들이 몇 번씩 더해지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1번 영역과 2번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한 번씩 세졌습니다. 그리고 B의 개수를 더했기 때문에 2번 영역과 3번 영역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또 한 번씩 세졌습니다. 그럼 이게 2로 바뀔 것이고 1이 되겠죠. 거기서 A 교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을 빼주었기 때문에 2로 돼 있던 것이 다시 1로 되면서 1번, 2번, 3번 영역에 한 번씩 더해진 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만을 계산을 했지만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위와 유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A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의 원소의 개수에서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고 끝으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A집합, B집합, C집합 다음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고 영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누어서 앞서 진행했던 이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면 위 식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뿐이 아니고 4개의 집합을 합집합한 거에 대한 원소의 개수도 이것과 유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4개 같은 경우는 1개씩 다 더해주고 그리고 2개씩 교집합한 거에 원소의 개수를 빼주고 그 다음 3개 교집합한 거에 원소 개수를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4개 모두 교집합한 거에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에다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해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래서 좌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생각을 하면 A의 합집합은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바깥쪽 부분 전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A와 B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A의 여집합 부분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바깥쪽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B의 여집합 부분은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개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지금 보라색과 초록색이 동시에 칠해진 부분을 살펴보면 그림이 조금 이상하지만 정확히 이 부분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위와 같은 영역이 되겠죠. 그 아래식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기억하는 것은 간단한데요.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식을 그 곱셈 공식에서 마치 분배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A의 여집합으로 변하고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그리고 B는 B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들어가서 A의 여집합에 교집합의 여집합은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억하기 편리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칭 차집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보통 삼각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이 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얘가 나타나는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 A와 B가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앞부분은 A에만 속해 있고 B에는 속해 있지 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음 이 뒤쪽 식은 B에만 속해 있고 A에는 속해 있지 않은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미하겠습니다. 합집합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뺀 것이죠. 그러면 이 식을 동일하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수의 체계에서 공부했던 수들의 포함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의 집합이 있었습니다. 자연수는 n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정수의 집합이 있었습니다. z로 표기를 했었고, 다음 유리수 q, 무리수 i를 사용해서 표기하겠습니다. 다음 실수 r, 다음으로 복소수 c가 있었습니다. 이 각각 수들의 포함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수는 정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의 정수 부분이 자연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유리수는 실수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실수는 복소수에 포함이 됩니다. 무리수는 이 포함 관계와 별개로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해서 실수에 포함이 되겠죠. 이게 수의 체계에서 공부한 수들의 포함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히 실수 같은 경우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집합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